앞에서는 이제 대출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부터 이렇게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파리대책 이후로 한 10월인가요? 11월 달인가 나왔는데, 그때 먼저 신 DTI를 도입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DSR 도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신 DTI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변경안이 작년 12월에 됐고, 그 다음에 시행이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SR은 1분기부터 라고 해서 이번 주에 막 얘기가 나왔죠. 이번 주부터 DSR이 뭐 시범 운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SR이 좀 화두였고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LTI 뭐 이런 부분이 여기 1분기부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행을 한 거고, 또 이제 2금융권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1금융권까지만 되고 있고요. 2금융권은 이제 뭐 3분기에서 4분기부터 좀 지표로 활용을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리대책 이후로 또 계속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지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지역들을 추가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요.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은 뭘 규제하려고 하는 거냐면 청약, 분양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 골자가 재건축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대출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좀 주관을 하는 반면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주관을 하죠. 그래서 그때 파리대책 나올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같이 나왔었죠. 보시면은 서울은 일단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고요. 그 중에서 요주인물, 요주의 이제 대출까지 더 옥죄겠다라는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가 과천, 성남, 분당, 그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세종하고 대구, 수성구, 요까지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골자가 뭡니까? 재건축 아까 규제라고 했죠? 재건축 규제는 뭡니까? 네, 재건축 규제는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의 아파트를 팔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청약 1순위권자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를 좀 많이 강화시켰다. 보통 1년 정도 늘려놨다. 아니면은 아예 등기 치고 파세요라고 해놨다라는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는 또 세종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LTV DTI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봉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애 최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요 가운데 거 보시면 돼요. 가운데 거. 주담대 미보유 세대. 주담대 미보유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위에 투기 과열지구 나오죠.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40%. LTV DTI 40%. 즉 10억짜리 아파트면 대출 얼마까지 나온다? 4억까지 나옵니다. 4억까지. 그죠? 거기서 이제 뭐 반개수도 좀 차감하고 더 안 나오겠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뭐 LTV 60% 그리고 DTI 50%인데, 그래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주당이 아니고 세대당 한 건입니다. 세대당. 그래서 투기 지역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는 추가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에서는 세대당 대출 한 건,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LTV하고 DTI는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원래 DTI가 있었고, 그죠? 이 DTI가 다시 올 1월부터 신 DTI로 바뀌었고, 이 신 DTI가 다시 이번 주부터 DSR이 이제 참고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DTI는 뭐고, 신 DTI는 뭐고, DSR은 뭐냐,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꺼놨습니다. DTI는요 보통 소득 대비해서 이 대출이 적정하냐라는 걸 따지는 게 DTI입니다. 이때 구 DTI와 신 DTI의 차이점은 뭐냐? 구 DTI는요 소득을 볼 때요, 소득 대비 대출 적정성이잖아요. 이 소득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소득을 볼 때 최근 1년간의 소득을 봤어요. 그런데 신 DTI는 최근 2년간의 소득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2년간의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내가 2년 연속으로 회사를 다닌 게 증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2년차 것만, 최근 1년차 것만 보면 올라간 연봉, 갑자기 연봉이 확 올랐을 경우에 그 연봉이 적용이 되는데 최근 2년간으로 하면 2년간을 산술평균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부분이고, 계산법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뭐 이제 DTI가, 그전 DTI는 뭐냐면요, 새로 받는 대출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자만 보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신 DTI에서는 신규하고 기존에 하고 전부 다 원리금을 둘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기타 대출은 이자만 보겠다. 이거를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장래 소득 반영 대상 뭐 이거 해서, 장래 소득 반영은 연령 무관하게 2년간 근로소득 증빙 자료로 이제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소득 산정, 요 밑에 부분하고 좀 헷갈리는데, 소득 산정은 청소년 실현 부분은 장래 소득 증액 한도 상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이제 뭐 근로기준법인가요? 뭐 하여튼 그쪽에 보면요, 이 연봉 상향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이 젊으신 분들은 연차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대로 소득 금액이 내가 5천만 원이라도 그게 10% 상향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0% 더 5,500만 원으로 소득을 산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만기는 원래는 구 DTI는 두 번째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만기가 뭐 이렇게 크게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 DTI에서는 두 번째 받는 대출부터는 만기가 무조건 15년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이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겠죠. 원금을 30년 동안 쪼개서 갚는 거하고 15년 동안 쪼개 갚는 거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자까지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증빙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그전하고 좀 달라진 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인정소득이라고 있어요. 인정소득이라고 이제 뭐 국민연금 내역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그리고 뭐 카드 사용액,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소득, 뭐 신고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95%, 그리고 신고소득은 90%만 반영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은행별로 좀 다릅니다. 은행 자체 상품에서 이거를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기금이라든지 뭐 정부의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은행 자체에서 하는 거는 보통 은행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소득이 되냐 안 되냐는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구 DTI하고 신 DTI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신 DTI하고 또 참고로 지표로 활용이 되는 DSR은 또 무슨 얘기냐? 이번 주에 막 DSR 얘기 나오는데 이 DSR은 또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DSR은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요. 내 연봉을 뭘로 나누냐면요. 뭘 가지고 내 연봉으로 나누냐면 모든 아까 말씀드린 총 익스포저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금 뭐 이런 것들의 전체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봉으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DSR이라고 합니다. 뭐 서비스 레이쇼 뒷단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DSR의 적용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연봉이, 예를 들면 여기 예시를 봅시다. 연봉이 이 A씨가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요. 이분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여기 DSR이 150이라는 거는 얼마입니까? 5천에 150%는 7,500만 원이죠. 7,500만 원이 되면은 신용대출 마지노선입니다. 7,500만 원이니까 150%겠죠. DSR이. DSR 200%면 뭡니까? 내 연봉이 5천입니다. DSR 200%면 1억이 되겠죠. 네, 총 익스포저가 1억이 되면 그때는 담보대출을 못 받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 연봉 대비 1.5배다. 5배가 내가 총 가지고 있는 대출, 막 기타 대출, 자동차, 분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내 연봉의 1.5배다. 그러면은 신용대출이 그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총 다 해서 2배다. 내 연봉이 2배다. 원리금 상환액이.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 담보대출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좀 체크해야 될 게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상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원금 일시 상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대출 있잖아요. 만약에 신용대출도 이게 1년짜리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이렇게 연장 되잖아요. 5년 연장되면 그 다음에는 대환이라고 합니다. 대환이라고 해서 다시 재대출을 일으키죠. 어쨌든 그래서 대출의 기간이 사실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10년으로 봅니다. 이거를 10년으로 총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얼마로 봅니까? 10년이라고 하면 원리금 1,000만 원을 보는 거죠. 그죠? 나눠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실제로 자동차 할부금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상환액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내용이 좀 많아서 보시면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5억 원이 있는데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449만 64원입니다. 이게 연간입니다. 연간 3,449만 64원인 거고요. 내 연봉은 얼마죠? 연봉 4천만 원이네요. 연봉 4천만 원이고 그리고 신용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10년으로 나누니까 원금은 얼마로 보겠습니까? 300으로 보겠죠. 1년은 300에다 플러스 여기 5%니까 이자 150만 원. 그래서 45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 대출은 어쨌든 3년 만기인데 지금 3년 만기니까 실제로 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내고 있는 게 1년 동안 713만 9,256원을 내고 있네요. 이분이. 네, 그리고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게 보니까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이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2,087만 8,548원이네요. 그래서 DSR을 보니까 167.52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0%가 넘어가면 신용대출이 안 되고 200%가 넘어가면 담보대출이 안 되는데 167.52%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보대출을 지금 담보대출 받으려는 거죠. 빨간색 표시된 거 이렇게 담보대출 받으려는 거는 받을 수가 있죠. 주택담보대출은 그죠? 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근데 조금씩 이제 금액이 올라갔어요. 신용대출 금액도 좀 올라갔고요. 5천만 원, 이때 3천만 원인데 자동차 할부금도 2천만 원짜리 차 타다가 4천만 원짜리 차 타네요. 그래서 할부금도 올라갔고 그렇게 됐을 때는 DSR이 192.87 나오는데 이때도 200%가 안 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은행원들이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때 걸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가계대출도 은행원들이 심사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BPR이라고 해가지고요. 옆에 이렇게 스캔 뜨는 거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은 은행원들은 권한이 없어요. 위에 보시면은 저 후선에 보시면은 가계대출 심사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전부 다 중앙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심사를 다 하기 때문에 은행원들은 대신 싸워줄 수는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이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싸워줄 수는 있지만 보통 그게 싸우기가 귀찮죠. 왜냐면 연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건 더 한다고 나한테 연봉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 하겠죠.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그 은행원한테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DSR의 개념 좀 아셨죠? 연봉 대비 몇 프로냐 총 토탈이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대출하고 가계대출하고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 두 개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대출로 내는 거하고 또 내가 개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는 한도가 다르게 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뭐 이렇게 LTV, DTI 막 규제하면서 막았을 때 법인대출, 뭐 사업자 대출도 막혔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들 문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세금 혜택도 좀 주면서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활용을 해서 사업자니까요, 그죠? 개인 사업자니까. 사업자 대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자 대출 받을 때도 어떤 제한을 둔 거예요.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있다. 바로 그 부분을 RTI로 둔 건데, 일단은 모든 개인 사업자들이 LTI라는 부분으로 부채 비율을 관리를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뭐 기업 대출 할 때 보면은 시정평가 아까 은행원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재무제표를 다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서 뭐 여신 심사평가표나 뭐 이런 거를 뽑으면은요,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LTR이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대사업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임대사업자는 RTI, Rent to Interest Ratio라는 개념으로 해서 연간 임대소득,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주고 월세 받는 거하고, 그리고 전세 주신 분도 계시잖아요. 전세 주신 분들은 간주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겨지죠. 그래서 내가 월세 받는 거 그리고 간주 임대료의 합을 연간 이자 비용, 은행이 내는 이자 비용으로 나눴을 때 몇 프로냐, 이제 이거를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RTI가 최대 12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5%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 같이 뭐 150% 미쳐야 된다, 200% 미쳐야 된다, 이렇게 DSR처럼 그런 게 아니라 RTI는 반대입니다. 125%를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월세 받는 금액이 내가 은행에 이자 내는 비용보다 125%, 그러니까 1.25배가 넘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자를 대출 이자로, 내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고, 네, 주택 임대 사업자고, 이거를 이자를 한 달에 얼마를 내냐면 100만 원을 냅니다. 100만 원을 내는데, 그때 내가 월세를 받는 그 금액은 얼마여야 되냐? 125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RTI가 최대 1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 이자 비용 100만 원 낸다라고 하면 한 달에 받는 월세가 얼마여야 됩니까? 주택은 125만 원, 상가는 15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대출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좀 지루하고 어려우셨죠? 보통 은행원들이 입행을 하고 나서 연수기간이 되게 긴데, 그때 연수받을 때 여신 시간에 그렇게 줍니다. 그만큼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 많은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